자, 오늘 페이지 198페이지부터 갑니다. 페이지 198페이지부터 가고요. 우리 오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체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세계대전. 네, 그냥 2차 세계대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중심으로 볼 거냐면 히틀러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주의랑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전체주의부터 가겠습니다. 뭐뭐 주의가 붙었다. 앞에 걸 어떻게 한다? 중요하게 여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전체주의의 의미, 전체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전체주의의 의미가 어떤 거냐 하면 개인의 자유, 권리보다 전체, 여기서 전체는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즉 전체의 이익 또는 국가의 이익 또는 국가의 목적에 부합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개인보다는 전체, 즉 국가가 우선한다라는 거죠. 우선한다. 자, 그러면 전체주의의 반대 개념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시 여기는 개념. 뭐 민주주의도 되겠지만 일단 좀 더 정확한 거는 자유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이런 걸로 개념을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일단 전체주의의 간단한 개념 한번 잡아볼게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국가의 이익, 국가의 목적이 더 우선시하고 개인보다는 국가가 우선합니다. 그리고 전체주의의 반대는 개인주의로 보실 수 있겠죠. 느낌 오셔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확산 배경. 이런 전체주의는 현대 사회에서는 보기가 어렵죠.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저런 전체주의적인 건 보기 어렵지만 저런 전체주의가 전 세계에 퍼지고 영향을 줬던 시기가 있고 그런 시기에 저것들이 쉽게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이 있단 말이죠. 일단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기적 배경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공황이 겪고 있는 그 시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여러분들은 뭔가 무력함과 나약함과 연약함을 느껴?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무력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다들 갓생을 살고 계시나 봅니다. 자, 봅시다. 나 혼자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근데 내가 어딘가 조직에 속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잘 되거나 또는 그런 마음의 심적인 위안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지.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엄청나게 사회가 혼란을 해.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도 왔어. 나 혼자 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또는 내가 엄청나게 무력함을 느껴요. 근데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 라는 것만으로도 당장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언정 마음의 위안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한 걸 보면 내가 정말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벌가야. 근데 나는 그냥 가난하게 힘들고 살고 있을 뿐이야. 당장 나에게 돌아오는 건 없어도 마음의 위안이 되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래서 인간은 어딘가에 계속 속해 있고 사회적인 동물이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집에 속해 있겠고 가정에 속해 있고 최소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뭐 사회에 나가서 회사 평생 어딘가에 속해 있단 말이죠. 즉 우리가 이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심적인 위안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국가와 나와 동일시하게 되면 나의 마음의 위안이 될까 안 될까? 저런 혼란한 시기에 됩니다. 어딘가에 속해 있을 때 좀 더 마음의 위안이라든지 심적인 위안이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어딘가에 나보다 내 개인 것보다는 뭔가 내가 어딘가에 속해 하려고 하고 또는 어딘가에
도움을 받고 싶거나 또는 이제 그런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언제 그렇게 되냐면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 때, 즉 대공황에 의해서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이 야기되면서 이런 전체주의적 사상이 퍼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퍼져나간 국가들이 몇 개 있는데, 여러 나라의 전체주의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거를 퍼져나간 나라들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나라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우리가 유출할 수 있죠. 대공황을 겪었을 때 이거를 쉽게 헤쳐나가지 못한 나라들, 쉽게 헤쳐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 혼란과 경제 위기를 심하게 겪었던 나라들이 전체주의 사상이 많이 파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뉴딜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든 헤쳐나갔죠. 영국과 프랑스 블록 경제를 통해서 어떻게든 헤쳐나갔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이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나라?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누가 여기서 이끌었냐 하면 무솔리니가 이끌었습니다. 무솔리니라는 인물이 파시스트 당을 파시즘을 중심으로 파시스트 당을 이끌면서 이제 이탈리아의 전체주의를 주도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파시즘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족주의적 성향과 전체주의적 성향과 공산주의적 성향과 자본주의적 성향까지, 즉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별의별 사상들을 다 묶어놓은 짬뽕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사상을 중심으로 무솔리니는 이 이탈리아를 하나의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어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일본. 일본은 군부가 중심이 됩니다. 군부가 중심에서 군국주의. 군부는 군대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군국주의는 군대가 국가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최고의 목표가 강한 군대를 만들어내는 것. 즉 군대가 국가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강한 군대를 만들었네.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단계는 이 강한 군대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쟁으로 흘러나가야 되죠. 그래서 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으로 가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면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해서 더 강한 군대를 만들고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주의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세 번째, 에스파냐. 에스파냐는 간단하게 이제 프랑코 세력이라는 게 있었다. 이렇게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진짜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고 싶었던 거는 독일이죠. 독일은 히틀러가 주도를 했습니다. 히틀러가 나치당으로 나치즘을 통해서 이제 전체주의를 이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거는 독일 전체주의 특징입니다. 독일 전체주의의 특징. 일단 첫 번째, 독일 전체주의는 인종주의라는 것이 들어와요. 뭐 민족주의, 인종주의. 인종주의란 건 뭐야? 인종 간의 우열이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경험상 세상에는 인간이지만 다양한 인종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인종들 간에는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그 차이를 우리는 다름을 우열로 나누진 않죠. 서로 다른 거는 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거를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냐, 인종 간의 차이가 다름이 아니라 우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플러스 알파로 뭐까지 들어오냐? 우생학도 들어옵니다. 열등한 것과 우월한 것을 가려내는 우생학까지 개념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에 의해서 가장 우월한 인종은 누구다? 아리아인의 혈통을 가장 잘 따르고 있는 우리 게르만 인종이다. 가장 열등한 애들은 누구다? 유대인들이다. 그 다음 열등한 애들이 누구다? 슬라브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뿐만 아니라
같은 인종 안에서도 조금 더 혈통적으로라든지 인종적으로라도 우월한 애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열등한 애들이 있다라는 거야. 우월한 애들은 애를 많이 낳아도 되지만 열등하고 장애가 있거나 병약한 친구들은 애를 낳으면 안 된다. 그런 애들은 우리 인종의 우월성을 떨춘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쉽게 생각할게요. 우리가 강아지를 하나 키운다고 봅시다. 그 강아지에 무슨 품종이 있다고 치자. 그럼 그 품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품종끼리만 교배를 시켜서 새끼를 낳아야 되지. 다른 품종과 섞이게 되면 어떻게 돼? 뭐가 나타나? 잡종이 나타나죠. 잡종. 다른 말로 믹스견, 다른 말로 똥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거를 인간에다가 대입을 시킨 거야. 우월한, 우수한 사람들끼리 계속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 인종의 우수함을 유지시켜야지 열등한 인종들과 섞여가지고 우리 인종까지도 열등해질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열등하게 봤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우리 인종의 피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였을까? 결혼을 금지시킵니까? 뭐가 좀 더 확실해? 유대인을 다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 학살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내 생각이 아니라 요 당시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의 내용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유대인 학살을 통해서 이 인종 총소를 통해서 자기 인종의 우수함을 지켜내고자 했었고요. 두 번째, 사회 유기체설이 있습니다. 사회 유기체설이라는 게 뭐냐? 사회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다. 유기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다라고 보는 거야. 생물체, 생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뭘 하지? 성장을 하죠. 성장. 자, 성장을 하게 되면 과거보다 더 많은 물자와 자원과 영토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어렸을 때 2살, 3살 때쯤 엄마 아빠랑 한 침대에서 잤을 겁니다. 지금도 엄마 아빠랑 한 침대에서 주무신가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각자의 방을 가지고 살고 있으실 텐데 나이가 더 지나면 평생 40, 50 먹고도 여러분들은 어머니 아빠 밑에서 한 방에 살지 않고 여러분들 집을 갖고 나로 나가 사시겠죠.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공간과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2살, 3살 때 입었던 옷 지금 입을 수가 없죠. 좀 더 쉽게 우리 호랑이 한 마리라고 생각합시다. 호랑이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같이 다니면서 살겠죠. 근데 다 크고 성체가 되면 엄마 아빠 따라다니지 않고 자기만의 사냥 영역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야. 자, 그걸 다시 나라로 돌아옵시다. 나라는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멸체와 같다. 유기체다. 유기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뭘 한다? 성장을 한다. 성장을 하게 되면 더 뭐가 필요하다? 더 많은 자원과 더 많은 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그 땅과 자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다른 나라를 침탈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오는 개념이 레벤스 라움 개념이 나옵니다. 라움이라는 개념은 단어는 우리가 자주 나오니까 한번 써드릴게요. 라움이라고 쓰고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공간. 여러분들 뭐 미술관이라든지 뭐 건물 같은데 무슨 홀 같은데 보면 무슨 라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간이라는 뜻이야. 레벤스라는 건 뭐냐면 생활이라는 뜻이에요. 생활. 이걸 합쳐서 엮어서 만들면 생활 공간이 되겠죠. 즉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땅을 공급해줄 생활 공간이라는 거야. 이게 두 개가 엮이면 이제 뭘로 가는 거죠? 더 넓은 영토를 얻기 위한 전쟁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198페이지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밑에 왼쪽에 보시면 무솔리니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히틀러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파시스트 국가 개념은 모든 것을 포괄하며 국가를 떠나서는 인간과 영혼의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이 국가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창조한다. 쉽게 생각하면 사회라는 것, 조직이라는 거는 개인과 개인의 합이 만들어져서 사회나 조직이 만들어지는 건데 조직과 사회 또는 국가에게는 그 이상의 가치가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국가라는 곳에서 개인들이 합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국가라는 곳에서 개인들이 기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인은 이 국가를 떠나서는 어떠한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야. 요 손 보이시죠? 손. 이 손 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와서 밥도 먹고요. 일도 하고요. 운전도 하고요. 지금 수업도 하고 있고요. 정말 이 손은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기능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손은 내가 싹둑 잘라가지고 옆에다 놨어. 그러면 이거는 손에 의미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고기 덩어리일 뿐인 거지. 즉 이게 개인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 개인은 전체 안에서 함께 있었을 때만 충분한 기능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게 떨어져 나가는 순간 어떠한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해되신가? 그래서 그 개념이 있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민족주의 국가는 인종을 모든 생활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국가는 인종의 순수한 유지를 추구해야 된다. 즉 인종의 순수하고 우수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국가다. 인종이 섞이지 않게, 피가 더럽혀지지 않게 라는 말을 하면서 인종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자기가 병약하고 결함이 있는데도 아이를 낳는 것은 치욕일 뿐이며 네가 하물며 게르만 민족이다 하더라도 병약하고 유약하고 장애가 있다면 애를 낳지 말아라. 죽이거나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민족에 상응하는 영토를 이 지상에서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개념이냐? 레벤스에 나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2차 세계대전이고요. 히틀러를 중심으로 보는, 즉 히틀러로 보는 2차 세계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 순으로 쭉 적어드리는데 1번부터 20번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1889년 히틀러 출생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스트리아. 이제 20번까지 약간의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야기를 드릴 건데, 맥락상 큰 오차는 없으나 어느 정도의 약간의 MSG가 가미될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하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상에 틀린 부분은 없어요. 그게 일단 보시면 1889년 히틀러는 어디서 태어나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납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생각을 고쳐 먹으셔야죠.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어린 히틀러의 꿈이 뭐였냐 하면 화가였습니다. 화가. 그림을 또 못 그리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 미술학교를 갔더니 이 히틀러가 그리는 그림과 이 시대에서 뭔가 화가의 추구하는 그림이 조금 스타일이 달랐던 거죠. 이 당시 추구했던 그림은 좀 더 추상적이거나 이런 것들 추구했다고 하면, 히틀러가 잘 그렸던 그림은 건물 그림들, 이런 묘사하는 그림들, 이런 그림을 그리니 이제 미술학교 선생님이 이제 넌 좀 안 되겠구나,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이제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길로 히틀러는 유학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유학을 가게 되냐면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죠. 그래서 독일 유학길에 딱 갔는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 독일이야. 발전했어요? 안 발전했어요? 발전했습니다. 발전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히틀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위대한 우리 민족이 이런 국가를 세우구나,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국뽕이 가득 찹니다. 애국심, 뭔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 그래서 매일같이 도서관에 가서 그와 관련된 책을 읽어요. 그래서 마음에는 계속 뭐가 차고 있어? 국뽕, 애국심이 가득 차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애국심, 속된 말로 국뽕으로 가득 가슴에 차 있는 히틀러는 전쟁이 터지자마자 뭐래? 참전을 합니다. 전쟁에 참전을 하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군대 안에서 히틀러는 상당히 인정받게 되고 승승장구하게 되고 승진도 하고 이제 그런 업적들을 이뤄내게 되죠. 그런데 전쟁이 영원한 것은 아니죠. 히틀러는 영원히 전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쟁은 끝이 나죠.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종전하게 되고, 전쟁이 끝나서 이제 군인들에게 더 이상 이런 전투 임무가 필요 없게 된 군인들에게 새로운 임무들이 부여되게 됩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였어요. 히틀러는 이제 스파이, 정보를 습득하고 이런 역할을 받게 됐는데 1919년 독일 노동자당 이란 곳에서 이제 스파이로 보내지게 됩니다. 일단 사회가 혼란스럽고 여러 조직들이 생기고 정치 조직들이 생기고 하니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와 봐라 라고 스파이로 보내게 됐죠. 스파이로 가게 된 독일 노동자당은 큰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한 3, 40명, 50명 정도 되는 작은 조직이었는데, 그 조직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역할을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독일 노동자당에 가서 딱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패배의식만 가득 차 있는 거야. 우리가 전쟁에서 졌고, 우리가 무력하고, 우리는 안 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속에 뭐가 가득 찬? 히틀러에게는, 국뽕이 가득 찬 히틀러에게는 상당히 듣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책상을 빡 치고 일어나가지고 일장연설을 쫙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립박수 딱 치고, 이제 너 우리 들어오지 않을래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히틀러의 결정은 군인을 그만두고 독일 노동자당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 독일 노동자에 가입을 하고요. 1920년 독일 노동자당을 장악하게 돼요. 우두머리가 됐다는 거지. 뭐 하나로? 말빨 하나로 장악을 하게 되고, 요곳의 이름을 바꿉니다. 독일, 아니죠,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이게 나치당입니다.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이름이 이제 나치당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치당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탈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파시스당 지지자들을 이끌고 로마 행진, 즉 궁 앞으로 행진을 해서 국왕으로부터 한 번에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됐다. 즉 이탈리아의 정권을 잡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보고 히틀러 무슨 생각에, 야, 나도 할 수 있다. 야, 너도 할 수 있다 아니야? 야,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들면서 1924년 비슷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1924년 쿠데타를 일으키죠. 이 쿠데타 어떻게 됐을까?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란 아닙니까? 하면서 쿠데타 일으켰는데 실패하고요. 몇 시간 만에 진압당해요. 감옥 갑니다. 여러분도 그 영화를 봐서 알겠지만 이 쿠데타라는 게 엄청난 중죄입니다. 실패하면 죽거나 거의 영원히 감옥에 살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감옥을 가는데, 이 히틀러가 왜 이 쿠데타를 일으켰냐 물어보니 자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국심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먹혀가지고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5년. 쿠데타 치고는 매우 짧은 형이죠. 근데 그것도 지지자들이 또 민원 놓고 막 이래가지고 오래 있지 않고 1년도 안 있고 몇 달 만에 나와요. 몇 달 만에. 그래서 이 감옥에서 그 몇 달 동안 쓴 책이 뭐냐면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나의 투쟁.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쿠데타를 실패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끝나고 나오게 되죠. 이제 히틀러는 무슨 생각을 하냐? 야, 쿠데타는 안 되겠다. 방법을 바꿔야겠구나. 무슨 방법을 바꾸냐 하면 정상적인 루트로 선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권력을 잡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7번째, 1932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 똑 떨어지게 되죠. 낙선입니다.
물론 이제 이 당시 국가의 이름은 바이마르 공화국이고요.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여러분들 작년에 배우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잘 모르신다면 여러분들 작년 내 이 수업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다른 작년에 공부했던 책 한번 찾아서 꼭 차이점을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느낌이 다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출마하지만 낙선을 하게 돼요. 히틀러가. 낙선을 하게 되지만 이 히틀러의 인지도와 인기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뭐 하나로? 말을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이제 연설이라고 합시다. 좋아요. 말발로 이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즉 선거 기간 동안 엄청난 연설 능력을 보여줬고 그 연설 능력에 의해서 엄청난 지지자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933년도에 총리로 임명받게 되고요. 이 총리가 되고 나서 법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주게 되죠. 수권법. 이 수권법 중요합니다. 이 수권법. 수권법이라는 게 뭐냐면 총리가 법을 만들 수 있는 법이야. 총리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삼권 분립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죠.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곳, 사법부는 법을 판단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법을 만들면서 법을 집행할 수 있고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옛날에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법을 만들면서 법을 집행할 수 있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 왕 같은 사람들. 왕과 유사한 권력을 갖게 된다는 거야. 히틀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단순 총리라고 부르는 거는 조금 신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히틀러는 이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을 합쳐가지고 führer의 총통에 취임하게 됩니다. führer, 총통에 취임을 하게 되죠. 이제부터 이제 히틀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10번, 1935년. 징병제와 공군을 부활시키게 됩니다. 이 공군 부활 눈에 좀 띄죠.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공군에 금지당했죠. 공군을. 근데 이걸 다시 부활시킨다는 거야. 징병제. 군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군대로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군사력을 강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36년 라인란트 비무장지 때야.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비무장지대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우리나라 DMZ에다 군대를 주둔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상당히 선을 넘는 행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영국과 프랑스도 1차 세계대전 때 너무나 이제 격렬하게 싸우고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압박을 많이 넣지는 않아요. 근데 선을 이만큼 넘었는데 압박이 안 들어오니까 히틀러는 이만큼이면 충분히 했지 하고 멈춰요? 아니면 계속 갑니까? 계속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38년 3월 이제 월 단위로 끊어지게 됩니다. 오스트리아를 병합을 하고요.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게 되고 1938년 9월 달에 뮌헨 협정을 하게 됩니다. 자, 봐봐. 히틀러가 자꾸 하지 말라는 거 이제 일을 만들어내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독일을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뮌헨이라는 곳에 이야기를 해요. 야, 너 그러지 마. 너 그러지 말고 내가
땅 저거 떼줄 테니까 그것까지만 받고 이제 그만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뮌헨 협정의 결과 체코슬라바키아의 일부 땅이 병합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허락을 받고 준 건 아니에요. 저 이제 게르만인이 많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을 독일로 병합을 하게 된다는 거지.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독일에게 이것 떼줄 테니까 이것만 먹고 이제 진짜 끝이야. 더 이상 이제 넘어오지 마. 선 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하지만 1939년 9월 달에 아니죠. 8월 달이죠. 8월 달에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독일과 소련이 서로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독소 불가침 조약에 의해서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지도가 조금 필요한데요. 폴란드가 여기 있고요. 소련, 독일, 프랑스, 바다 건너 영국 이렇게 있는데 이 독일과 소련이 손을 잡고 불가침 조약을 맺죠. 그리고 사이좋게 그 사이에 있는 이 폴란드를 침공을 해서 반반 사이좋게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나라가 사라지는 시기가 되게 되고요. 이 폴란드도 대책 없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폴란드, 영국, 프랑스 이 셋이서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우리 누군가 공격받으면 침략받으면 서로 도와주자라는 약속을 맺어뒀죠. 그 약속에 의해서 1939년 9월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요. 우리는 이거를 2차 세계대전 발발로 봅니다. 근데 이게 선전포고를 하는데 우리는 이걸 가짜 전쟁이라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2차 세계대전 발발로 보는데 선전포고를 하되 아무런 조치가 취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게 되죠. 진짜로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난 1940년 4월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게 되고 프랑스는 망명하게 됩니다. 정부가 망명해요. 어디로 가냐면 영국으로. 즉 독일이 이 프랑스 땅까지 전부 다 독일의 영토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 유럽은 거의 다 정복을 했는데 이제 독일은 완전히 유럽을 정복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1941년 6월 달에 독일이 소련에 침공하게 됩니다. 이 소련을 침공하게 되고 이 거의 소련을 정복할 뻔 했으나 역시나 또 추위 같은 어려움에 의해서 이제 소련이 이기게 됩니다. 물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1944년 상륙작전인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결과에 의해서 프랑스를 탈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번째 요반에서 뭔가 위치 조절 실패인지 상당히 밑에까지 내려가네요. 19번째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하고 이제
되고요. 20번째 1945년 8월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하게 된다. 뭔가 엄청 빳빳하게 써져가지고 조금 그런데 한번 볼게요. 39년 9월 선전포고를 하는데 가짜 전쟁, 그 다음에 40년 4월 독일이 프랑스 침공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2차 세계대전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유럽을 먹고 나서 소련을 치려고 41년 6월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뭐 스탈린그라드 전투라든지 이런 큰 전투들이 굵직굵직한 전투가 있고요. 이제 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의해서 프랑스를 재탈환하게 되면서 전세가 뒤집어지게 되고요. 45년 5월 독일이 항복을 하면서 이제 유럽 쪽에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끝까지 버텼죠. 그래서 45년 8월 핵폭탄을 맞고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게 이 1889년 히틀러 출생부터 끝에까지 본 간략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네. 침공, 프랑스 망명, 프랑스 정부가 망명을 했습니다. 영국으로. 투망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나머지 또 없으시죠? 그럼 수업 끝.